북한은 우리 한국군에 비해서 30년 전부터 이미 드론 전력을 운영하면서 드론 중대를 운영해 왔어요. 북한에는 정규 드론 중대를 편성함으로써 정규군화 했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시죠. 최기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방산 관련해서 한국의 그 방산주 쪽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그 머스크 테슬라 CEO죠.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 전투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게 좀 이유가 된 것 같아요. F-35가 상당히 이 넘버로 봤을 때는 최신식 같은데 어떤 비행기입니까? 예, 먼저 최근에 그 트럼프 당선 이후 그 미국의 정부 효율부 또 장관직에 내정이 됐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언론에 공개된 발언을 보면 F-35 기종에 대한 전투기 언급을 했습니다. 네. 먼저 F-35라고 하는 기종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는 가장 최신의 전투기 중에 하나고요. F-35는 크게 F-35A로부터 F-35B 그리고 F-35C 해서 세 가지 타입의 기종이 있는데요. 네. 이제 주로 F-35A 기종은 이제 공군이 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군에서 주로 F-35A 기종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스텔스 기능이 보다 더 강화돼 있고요. 그리고 F-35B는 주로 이제 해병대에서 또 운영을 많이 하는데 F-35B는 수직 이착륙 기능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수직 이착륙 기능이 있는 대신 이제 기관포를 이제 외부에 장착하게 돼서 이제 무장력을 조금 더 증대시켰고, 그리고 이 F-35C는 이제 이 날개가 접이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F-35B 기종과 C 기종은 뭐 해병대나 해군에서 주로 운영을 많이 하는데 이 두 기종의 기체는 항공모함의 함재기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뭐 미국의 이러한 F-35 기종은 이제 미국 락히드 마틴에서 개발을 한 이제 전투기인데요. 전천후 기종으로서 현존하는 5세대 전투기로서는 최강의 전투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용이 좀 비싼가 봐요. 예. 뭐 전투기와 같은 이런 군용 항공기의 뭐 가격은요, 우리 일반인 분들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무려 대당 1,000억 정도 하는 이제 비용이 이제 발생되는데, 지금 통상 한 990억 정도니까 예. F-35 기종은 대당 한 1,000억 정도. 참고로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고 하는 카이가 국내에서는 이제 완제기 유일 업체인데, 네. 대표적으로 FA-50 경공격기 기종이 대당 가격이 한 400억 원 내외거든요. 네. F-35 기종은 대당 가격이 무려 1,000억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그러한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참 비싼 비행기인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놀랄 만한 것은 이런 거 좀 필요 없지 않냐. 차라리 드론이 더 효율적이다. 드론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 근데 의외로 이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게 전 놀라운 것 같아요. 예,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서 보면 지금 현존하는 F-35 전투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고비용의 이런 전투기를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중국산 무인기, 중국산 드론을 운영하는 것이 낫다. 이런 발언을 해서 세간에 좀 이목이 주목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전투기 뿐이겠습니까? 비단? 사실은 비싼 게 좋은 건데요. 근데 이 전투기와 같은 이러한 천문학적인 고가 무기 체계가 오늘날 현대전장에서도 여전히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맞는데, 최근에 오늘날의 현대전 양상의 주요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효과성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효율성이라는 개념인데요. 현대전의 양상이 이제 국가 총력전 양상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보유한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유한한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네. 그래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효과성이라고 하는데 통상 군의 작전 중에 이제 EBO라고 하는 작전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Effects Based Operation이라고 하는 효과 기반 작전을 일컫는데요. 과거에 1, 2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대량 파괴나 대량 살상의 전쟁 형태에서 오늘날의 현대전쟁은 대량 파괴보다는 적의 어떤 군수시설이나 또는 산업시설을 정교하게 타격하거나 또는 적 지도부를 효과적으로 살상함으로써 어떤 전쟁에 있어서 전투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종의 효과성 기반의 그런 전투 양상이 좀 두드러진 특징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이 개념은 오늘날 현대전장에서의 이를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를 모두 압축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지금 벌써 두 번의 겨울이 지났고 그리고 벌써 만 3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치열한 공방과 소강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한마디로 드론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드론 전쟁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러 전쟁을 통해서 이제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새로 생겨났는데요. 드론이 이제 하나의 어떤 게임 체인저가 돼서 전장의 승패를 갈라놓는 이제 중요한 무기 체계로 부각됐다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드론은 사실은 로우테크 기술입니다. 드론 자체는 하이테크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드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쿼드콥터라고 하는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져 있는 그런 소형 드론의 이런 형상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는데, 이 드론으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드론은 우리가 UAV라고 하는 무인 항공기 개념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UAV의 SUAS라고 하는 소형 이제 스몰 전술 무인기로부터 그 하부 단위에는 이제 밑단에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그런 전투용 군사용 드론까지 있는데, 드론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중국산 이제 DJI라고 하는 글로벌 드론 시장의 마켓시어 70%를 점유하고 있는 DJI사의 이 드론이 대당 가격이 4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과거 2018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당시 그 고고도 무인기 한 대를 격추하게 되면서 중동의 항공모함 전단을 또 급파하는 등, 그래서 중동에서의 전운이 막 고조되니까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은 트럼프를 가리켜 전쟁 미치광이라는 용어까지 쓸 정도로, 그런 왜 드론 한 대 격추했다고 그 추락한 드론 한 대 때문에 전쟁을 벌이려고 하냐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추락했던 그 드론은요, 대당 가격이 2천억 원이 넘는 드론이었습니다. 엄청 비쌌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사용하는 이제 고고도 드론의 이제 고고도 무인 항공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고고도 UAV 무인 항공기인데, 이제 뭐 MQ-9 뭐 리퍼로부터 최첨단의 이러한 고성능 무인 항공기들이 있는데, 대당 가격이 뭐 적게는 1,500억에서 많게는 2,000억을 훨씬 웃도는 그 천문학적인, 또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F-35라고 하는 기종보다도 거의 뭐 어떤 경우에는 2배 이상의 가격이 책정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 장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드론 자체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이런 무인 항공기 체계 전반을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그 드론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이러한 드론이 말 그대로 전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상 어떤 그런 정부의 효율적인 어떤 인력 운영이라든가 또는 한정된 정부의 어떤 뭐 재원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고가 장비 운영에 대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런 좀 메시지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 이란의 이스라엘 그 공격 때도 그렇고 그 뭐죠? 그 아이언돔 그 방어를 할 때 그 드론 한 대 말씀하신 대로 몇십만 원에 불과한 드론을 위해서 몇십억짜리 미사일로 그거를 방어하는 그래서 비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던 게 스타트였던 것 같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면서 이 드론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 드론을 또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무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대로 보면 전쟁의 역사는 또 무기의 역사라고도 일컫습니다. 이 무기는 크게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로 나누는데요. 공격용 무기가 발전하면 또 방어용 무기가 발전하고 방어용 무기가 발전하면 그만큼 또 공격용 무기가 발전하듯이 서로 어떤 이런 그 교호 병렬식에 서로 이제 그런 이제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장에서의 어떤 이러한 드론의 출현이 결국은 안티 드론이라고 하는 그런 또 새로운 기술과 그다음에 전략들이 또 만들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 드론의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보면 말 그대로 안티 드론은 드론을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대드론 체계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하드웨어로 이제 하드킬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소프트킬 방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나눕니다. 즉 이제 하드킬의 대드론 안티 방어 체계는 말 그대로 드론에 뭐 직접적인 어떤 총격을 가하거나 또는 사격을 해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레이저 무기를 도입해서 레이저를 조사해서 결국은 물리적으로 드론의 기체를 파괴함으로써 이제 작동이 불능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하드킬 방식이라고 하고 소프트킬 방식에는 이제 스푸핑이라든가 또는 뭐 여기에 이제 다양한 제밍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드론이 이제 통신 모듈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GPS를 통해서 원격으로 리모트 조종이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원격으로 리모트 조종을 하는 조종자와 결국은 이를 수신해서 이제 그 작동이 되는 드론 간의 일종의 이제 전파 방해를 한다든가 또는 잘못된 명령들을 그 전파에 실어서 보냄으로써 이제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죠. 근데 조금 눈여겨볼 게 최근에 이 소프트킬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유럽 지역에서는요, 맹금류와 같은 큰 독수리를 사육하면서 이를 훈련시켜서 드론을 포획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기상천외한 방식들이 있는데, 이제 어찌됐든 이러한 이제 드론의 출현과 더불어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드론 방어용 무기들이 또 최근에 이런 무기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전술 전략들이 또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진짜 요새 그 드론이 정말 성장하다 보면은 무인기, 우리 SF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그 본부에서 지하에서 그 무인 조종사 게이머처럼 작동을 시키고 무인기 혼자 날아가서 싸우고 파괴되더라도 인명 손실은 없고 이런 세상이 금방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SF 공상과학 속 영화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날이 또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좀 냉정하게 보면요. 30년 전인 1990년, 이듬해인 1991년 이제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 불리었던 걸프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 걸프전 당시에 F-117 라이트 호크라고 불렸던 이제 검은색 가오리형 형태의 이거는 이제 전투기는 아니고 폭격기인데 전략 폭격기의 등장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전투기나 폭격기 중에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이런 군용 항공기는 없다. 그거는 SF 공상과학 속 상상 속의 영화 속의 이야기다. 그런데 실제로 1991년 바그다드 상공에 이 F-117 라이트 호크가 이 전략 폭격 임무에 수행이 되면서 이게 세상에 또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큰 충격과 또 뭐 그런 또 이제 우리가 겪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무기 체계를 떠올릴 때 보면 그런 SF 공상과학성 영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F-35 기종이 굉장히 고가 장비라고 하고 뭐 고성능 무기 체계로서 전투기임을 모두가 인정하지만 이제 이에 대한 비효율성을 또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F-35보다 앞서 개발된 기종인데 이보다 더 훨씬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F-22라고 하는, 그래서 F-22 랩터라고 하시면 아마 기억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F-22 랩터는 이른바 뭐 미국이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현존하는 전 세계 무기 체계 전투기 중에서는 이른바 전투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네. 근데 F-22를 조기에 좀 단종시키면서 조기 퇴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냐면 F-35보다 대당 비용이 거의 2배에 가깝고 운영 비싸네요. 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고스펙에 오버스펙에 이러한 전투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 국방부조차도 이제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F-35만으로도 충분히 전 세계 제공권을 장악하고 이런 항공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F-22는 조기 퇴역을 시켰는데, 근데 이 F-22라고 하는 이 전투기가 처음 개발을 시작한 게 벌써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당시 베트남 전쟁에서 패전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의 과오를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압도적인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최강의 전투기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1970년대부터 F-22 랩터는 개념 연구에 시작됐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걸프전이 발발했던 1990년 1년 이후인 1991년에 첫 천여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에 현존하는 F-22라고 하는 최강의 전투기는 이미 개발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서 지금의 F-35를 비롯한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개발을 완료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군에서는 전력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시키는 것을 전력화라고 하는데, 아직 전력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6세대 전투기도 거의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무인기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5세대와 6세대를 구분하는 핵심이요, 무인화입니다. 무인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전투기를 1세대 전투기로부터 5세대 전투기까지가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5세대 이후에 6세대 전투기는 기존의 5세대 전투기와 가장 대별되는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무인화입니다. 네.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라고 하는 이러한 무인화, 이제 무인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전투기도 AI와 같은 인공지능 체계가 탑재돼서 결국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이번에 탑건 그 영화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그 비행기에 대한 테스트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기 체계에 대한 좀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무기 체계에 관련된 기술은 기술 진보와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첨단의 기술을 끊임없이 수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적성 국가 내지는 주변 국가보다는 더 빠르게, 더 멀리, 그리고 이제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그 근간에는 그러한 어떤 최첨단 기술을 통한 기술 우위를 점하는 것이 이 무기 체계 개발의 최근 주요 핵심 트렌드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개발을 한 무기 체계의 성능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신무기에 대한 공개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전략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익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비익,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은밀하고도 이걸 주변 국가에 잘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방과학연구소나 또는 국내 그 방산 대기업들이 지금 많은 연구 개발하고 있는 신무기 체계들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는 이를 다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최신의 전투기뿐만 아니라 최신의 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존 최강의 그 항공기는 어떤 겁니까? 크게는 우리가 뭐 전투기, 군용 항공기를 보면 이게 회전익기냐 고정익기냐 나누는데, 뭐 이른바 뭐 우리가 얘기하는 항공기는 주로 이제 고정익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투기와 폭격기로 나누고요. 네. 그래서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서는 말씀드린 F-35 기종이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서는 이제 가장 우수한 전투기 중에 하나다. 뭐 이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뭐 조기 퇴역을 했지만 뭐 이보다 훨씬 더 성능이 높은 F-20이라고 하는 또 전투기도 있고,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유로파이터라든가 또는 뭐 해외에도 또 이에 견줄 수 있는 그런 버금가는 5세대 전투기들, 그래서 러시아의 수호의 전투기라든가 그런 전투기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폭격기는 이제 우리가 전략 폭격기라고 하는데, 폭격기의 최신의 이러한 전략 폭격기 기술에 있어서 이러한 핵심 기술은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B-1B 랜서라고 하는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알려져 있는 이 전략 폭격기, 그리고 뭐 B2로부터 이 외에도 이러한 전략 폭격기에 대한 뭐 자산들을 미국은 이미 많은 전략 폭격기를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 폭격기와 관련된 이런 기술들도 핵심 기술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전략 폭격기에 관련 기술은 다른 나라에 잘 이전해주지 않고 그 전략 폭격기 관련 기술은 외부에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좀 특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드론 그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기술력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그냥 본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이건 이제 저는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이제 관련된 이 군사용 군용 드론 이제 엔지니어분들, 기술자분들과의 관련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나라 군사용 군용 드론의 기술 수준이 미국의 군사용 드론보다 최소 10년 내지 1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많이 뒤처진 거죠? 많이 뒤처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K방산뿐만 아니라 한국산 무기에 대한 우수한 품질 우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사실은 방위산업이나 이런 무기를 생산하는 것은 이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또 제조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용 군용 드론에서만큼은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다는 부분인데요.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드론은 우리가 주로 하이테크 기술이라기보다는 로우테크 기술로 분류를 하지만 이 드론의 각종 첨단 IoT 기술과 그다음에 AR, VR 그리고 AI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접목 활용됨으로써 이 드론의 활용도가 그만큼 증대되고 중요해진 것인데, 근데 오늘날의 이러한 드론 전쟁 또는 이 드론의 군사용 활용에 있어서 좀 특징이 한마디로 이제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군사학에서는 이 테크니컬을 가리켜 일명 가난한 나라의 무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의 무기의 상징이기도 한 이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현대 기아차의 포토나 봉고 같은 트럭이 네. 뭐 이렇게 뭐 뉴스를 접하시다 보면 뭐 중동이나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뭐 반군 단체가 정부군하고 교전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상용 트럭이 거기에 이제 장갑을 덧대고 그다음에 기관포나 기관총을 설치해서 군사용으로 개조돼서 사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테크니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수용 제품이나 민수용 장비를 군사용으로 군용 개조를 함으로써 이제 활용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테크니컬이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드론은요,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국산 DJI사 드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상업용. 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이 DJI사는 단 한 번도 군사용 드론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이런 민수용 커머셜의 민간용 드론을 군사용으로 개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런 테크니컬의 개념이 지금 드론 전쟁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드론을 이제 집게발을 달아서 폭탄을 실어서 폭탄을 투하한다든가, 이제 기본적인 감시 정찰 임무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폭용으로 드론이 폭탄을 매달아서 직접 자폭을 하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이제 군사용으로 또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날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하는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데, 결국은 민간과 국방의
그 경계와 영역이 급격히 허물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의 현대 전쟁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 전쟁에 이제 파병이 됐잖아요. 러우 전쟁에. 그러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드론 작전 능력, 사용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습득해 오는 거 아니냐. 이거를 또 많이 걱정하시는 전문가들이 있던데요. 근데 사실은요, 그 북한은요, 이거 참 의외인데요. 일반인들께서는 깜짝 놀라실 텐데, 북한은 우리 한국군에 비해서 30년 전부터 이미 드론 전력을 운영하면서 드론 중대를 운영해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미 30년 전부터 1990년대 초부터 북한에는 정규 드론 중대를 편성함으로써 정규군화 했고요. 그래서 북한의 정규군에서는 드론 운영 부대들이 편성돼 있고 드론을 실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199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운영 중인 이제 전력화돼서 배치돼서 운영 중인 북한군이 사용하는 드론 종류만 20여 종이 넘거든요. 아, 근데 드론을 북한이 언제부터 이걸 군사화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냐? 1960년대, 70년대부터 드론의 군사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꽤나 오랜 기간 드론 운영에 대한 그런 개념 연구를 했고 드론 운영에 대한 많은 그런 실전적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드론이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드론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당시에 1900년대 초에 이미 드론을 운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드론을 처음 운용한 나라가 영국인데요. 영국이 개발했었던 초창기 첫 드론 모델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퀸비라고 명칭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영국의 그 황실에서 이제 여왕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해서, 여왕벌이니까. 네, 그래서 그 퀸비를 드론으로 바꾼 거예요. 아, 근데 드론은 영어 사전에 벌이 윙윙거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드론이 날아다니는 소리를 들어보면 왜 이 큰 말벌이나 이런 드론의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실제로 벌이 윙윙거리는 그렇죠. 소리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드론은 벌써 100여 년 전부터 전쟁에 활용되기 시작했고 이미 드론의 출현은 100년 전에 출현이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30년 전에 정규군의 드론 중대를 창설하는 등 드론 부대를 운용해 왔다. 그리고 드론에 있어서의 그런 운영 노하우라든가 그런 관련 그 축적돼 있는 드론 전술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공식적으로는 북한군이 실전 경험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1970년대 우리나라는 실전 경험이 있죠. 그 대규모 전투병을 파병한 기록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네. 당시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인원만 30만이 넘었어요. 아, 엄청난 인력이 군대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상자가 약 5천 명 이상 사망한 우리 군인 수가. 그래서 미국이 역대 전쟁을 벌이고 미국이 역대 전쟁에 개입한 전쟁에서 미국의 우방 중에 이렇게 많은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혈맹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도 미국도 혈맹이지만 미국도 우리가 중요한 우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도 미국을 위해서 피를 흘렸네요. 아, 우리는 베트남 전쟁 이후 그다음에 이라크전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전투병 파병보다는 이제 의료 공병 부대라든가 일부 특전사 요원들이 또 이제 뭐 다국적 군에 합류가 돼서 또 전투에 참가는 했지만 근데 이제 어찌됐든 우리는 그런 대규모 물론 벌써 한 50년 전이 얘기지만 우리는 그런 실전 경험이 있지만 북한은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여금은 이 우러 전쟁이 북한의 지금 김정은 이런 독재 정권 하에서는 김정은에게는 새로운 어떤 그 전쟁의 그런 시험대로서 실전 경험을 갖출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드론을 활용한 그런 전투 양상에서의 실전적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도 이건 엄청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군사적으로 그런 군사적 효용을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